제 126화 누가 나를 보냈는지 맞춰보시오. 1. 낙양의 상황을 알아보러 갔던 일걸이 돌아왔다. 사부님, 낙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뭐 때문에? 제왕 사마경이 조왕 사마륜을 죽이고 낙양을 접수했습니다. 사마륜과 사마경이 싸움을 벌여 낙양성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일걸의 얘기에 탕명이 어리둥절했다. 사마륜이 황후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지 채 2달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사마륜이 죽었다고? 그럼 황제는 어찌 됐는데? 사마륜은 황후를 죽인 후 황제 사마충을 허수아비 취급하면서 멋대로 권력을 휘둘렀다. 사마륜이 곧 황제를 죽이고 스스로 황제가 될 거라는 소문도 떠돌고 있었다. 그랬던 사마륜을 제거해 새로이 낙양의 주인이 된 사마경이 허수아비 황제를 죽이기라도 한다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일걸이 물 한 사발을 들이키고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사마륜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황제가 되려 하다 민심을 잃었습니다. 사마륜과 경쟁하던 사마경이 기습해 사마륜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으나 사마경은 사마륜과 달리 허수아비 황제를 다시 제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황제의 삼촌인 사마경이 한동안 낙양의 주인이 된 것이다. 결국 태자를 독살한 희대의 악녀 가난풍을 처단한 사마륜이 본색을 드러내고 직접 황제가 되려다 비명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탕명과 당소소가 낙양을 벗어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 낙양의 주인이 사마경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탕명이 낙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일걸. 나 없어도 수련 잘하고 있어. 네, 사부님. 모용박이 일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탕형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 독형, 잘 부탁합니다. 그래, 나만 믿어. 비록 화북 팽가를 제압했다곤 하지만 아직도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독청이 엉뚱한 데가 있지만 독청이 모용세가에 머무는 그 자체만으로도 탕명에게는 큰 안정감을 주었다. 또한 모용상의 병세가 확연히 좋아졌으나 워낙 오래된 병이기에 아직도 독청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제는 고수의 풍모를 풍기며 당당히 서 있는 모용박과 화사하게 표정이 밝아진 모용원을 보니 탕명의 마음도 예전과 달리 편하였다. 탕명이 마차에 올라 손을 흔들었다. 모용 누님, 동생, 다녀올게. 한 차례 작별 인사를 나눈 탕명과 양도가 금괴를 가득 실은 마차에 올랐다. 탕명은 낙양으로, 양도는 장안으로 가려는 것이다. 양도가 힘차게 고삐를 당겼다. 우랴, 탕명이 낙양으로 가는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안락공 유효의 목을 치기 위함이다. 관식이 제갈충 어른과 제갈원의 뒤를 쫓아 떠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기 때문이다. 2번째 할 일은 개방의 동태를 살피기 위함이다. 장 장로의 한쪽 팔을 잘랐지만 놈을 살려둔 것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탕명이다. 모용세가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때문에 가장 위협이 될 개방의 움직임은 늘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개방에 대한 탕명의 원한은 단순히 모용박을 해코지한 장장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전생의 철천지원수 왕사룡이 탕명처럼 환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정말 왕사룡이 환생한 것이라면 결코 왕사룡과는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숨쉬며 살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은 급했지만 우선 소림방과 모용세가의 힘을 키운 후 개방을 상대해야 한다. 동생. 이 많은 금괴를 가지고 다시 낙양으로 가는 이유가 뭐야? 반은 형님이 가지고 장안으로 가세요. 반은 제가 따로 쓸 데가 있습니다. 양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휴, 반이나 가지라고? 탕명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당연히 양형 몫입니다. 낙양의 떠돌이 청부업자 양도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다. 이 많은 금괴를 다 어디다 쓰지? 소고기 사드세요. 뭐라고? 그런데 동생은 나머지 금괴를 어디에 쓰려고?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촉한을 다시 세우는데 군자금으로 쓰려 합니다. 그럼 제갈충을 찾아가 금괴를 주겠다는 거야? 아직 누구에게 줄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나라를 세우는 일은 쉬운 게 아니지. 현무관 제자들이 의기투합했다고는 하지만 끝까지 그 뜻을 지키기는 어려운 일이야. 촉한을 세운 유비, 관우, 장비는 불세출의 영웅들이지. 그들 같은 영웅들이나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양도는 탕명이 고향 친구들과 한 맹세가 평생을 가리라 생각지 않는 것이다. 하긴 대사형 조영은 모르겠으나 관식이나 장포와는 성격적으로 맞지 않았던 탕명이다. 게다가 제갈충 어른과는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보지 못한 사이였다. 양도의 얘기에 탕명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안락공을 정말 죽일 거야? 네. 약속했으니 그래야겠죠. 어쩌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랬다. 황후와 석숭의 측근으로 10년 넘게 호의호식했던 유효였다. 그런데 사마륜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자 순식간에 사마륜에게 붙었다. 박쥐같이 새로운 권력자를 찾아 몸을 의탁한 유효의 운명이 난리통에 어찌 됐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양도도 유효라는 인간이 오래 가리라 생각지는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군. 암튼 직접 손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문제는 불과 2달 만에 낙양의 권력이 제왕 사마경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또 언제든 낙양의 권력자는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 저는 그 안락공 유효라는 사람에게서 일반 사람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기운. 무슨 기운? 뭐랄까? 천운이라고 해야 할까? 왠지 안락공이 선택하는 편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유효가 승자를 찾아내는 천부적인 자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유효의 명숙한 판단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황후에게서 사마륜으로 말을 갈아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것이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석숭의 저택이 불타오를 때 유효를 처단할 기회가 있었으나 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랬었군. 암튼 유효는 특이한 사람임은 분명하지. 탕명과 양도가 낙양에 도착했다. 낙양의 주인이 황후에서 사마륜으로 다시 사마륜에서 사마경으로 바뀌었다. 비록 낙양성 여기저기에 불탄 흔적이 있었지만 낙양의 거리는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낙양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이 예전에 머물던 취선로에 들어서니 점소이가 양도를 반겼다. 양 도사님, 오랜만입니다. 고기와 술 드려요? 좋지. 점소이가 술과 고기를 가져오자 양도가 점소이를 옆에 앉히며 물었다. 석 달 만인가? 그동안 잘 지냈지? 어휴, 말도 마세요. 보름 전까지만 해도 낙양성은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은 겁니다. 취선로에 와서 점소이의 얼굴을 보니 탕명은 예전에 이곳에서 만났던 석가방의 똘마니들이 생각났다. 똘마니들과 양도사가 칼질을 시작했고 그 사이에 탕명이 끼어들면서 탕명은 석가방과의 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갔었다. 모든 일이 여기 취선로에서 벌어졌던 작은 싸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군. 모든 일이 취선로에서 시작했었지. 내가 만일 양영을 찾아 이 객잔에 오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 탕명은 취선루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객잔을 나온 탕명과 양도가 소림방을 찾았다. 역시 예상대로 난리통에 도적이 들었었는지 성한 물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잘 됐다. 탕명은 금괴의 반을 소림방의 밀실에 숨겨놓았다. 됐습니다. 그럼 석 달 후 결혼식에 맞춰 장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고. 네. 팔봉이도 같이 식을 올리면 좋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몸 조심하세요. 그래, 으랴. 그렇게 양도는 장안으로 떠났다. 석 달 후 장안에서 치러질 양도와 녹주의 결혼식에 과연 팔봉과 옥주도 함께 결혼식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탕명이다. 흐뭇한 마음으로 마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본 탕명은 안락공 유효의 소식을 듣기 위해 유효를 처음 만났었던 풍류각으로 발길을 옮겼다.
말하기 좋아하는 한량들이 모여드는 풍류각에 가면 낙양이 어찌 돌아가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다. 역시 풍류각은 취선루와는 달리 낙양 제일의 누각이라는 말처럼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야말로 흥청망청이었다. 탕명이 점소이가 안내해주는 자리에 앉았다. 주변을 휙 한번 둘러본 탕명이 점소이에게 물었다. 요즘 안락공은 여기 안 오시나? 탕명이 묻자 점소이가 대뜸 2층을 가리켰다. 지금 2층에 계십니다. 누구라 전해드릴갑쇼? 아, 아니 됐소. 술과 고기 좀 주시오. 네. 점소이가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자 탕명이 탁자에 팔을 기대며 웃었다. 훗, 안락공. 혹시나 했는데 역시 잘 살고 있었군. 사마륜과 사마경이 낙양성 안에서 일전을 치렀다고 했다. 하지만 유요는 그 와중에서도 잘도 살아남았던 모양이다. 크아, 탕명이 백주 한 병을 비우며 기다리니 드디어 여러 명의 사내가 2층에서 내려오는데 그 중에 유요의 모습이 보였다. 뭐지? 유요 옆에 나란히 걸어오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상한 조합이었다. 안락공 유요가 개방 낙양 분타 타주 양호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 사이가 화기애애한 것이 결코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양호전의 뒤에는 그의 오른팔 전승이 호위하듯 두 사람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어라? 늘 권력을 가진 고관대작이나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던 유요가 왜 양호정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지? 궁금하면 부딪혀보면 알 것이다. 탕명은 자신의 얼굴이 잘 보이게 고개를 꼿꼿이 들고 내려오는 양호전을 바라보았다. 양호전의 예리한 감각이 어찌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탕명을 놓치겠는가. 저놈은 탕명을 발견한 양호전이 잠시 멈칫하자 뒤를 따르던 전승도 바로 탕명을 발견했다. 전승이 양호전에게 속삭였다. 타주, 탕명입니다. 어쩔까요? 전승이 굳이 확인시켜주지 않아도 한눈에 탕명을 알아본 양호전이다. 양호전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탕명 앞으로 다가왔다. 탕명 듣자니 내 놈이 내 경고를 무시하고 낙양의 소림방인가 뭔가를 만들었다더군. 그러다 갑자기 사라졌다더니 왜 또 낙양에 나타난 것이냐? 순간 탕명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자가 어찌? 석숭의 재물을 가로채느라 정신이 없어 양호전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탕명이다. 그런데 양호전과 전승은 탕명이 낙양에서 소림방을 만들었다가 얼마 전 낙양을 떠났던 일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방심했었군. 이놈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었을 줄이야. 다행인 것은 탐욕스러운 양호전이 탕명이 석숭의 재물을 쓱싹했던 것은 모르는 눈치였다. 만일 알았다면 분명 한몫 챙기려 끼어들었을 것이다.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27화 누가 나를 보냈는지 맞춰보시오. 2. 탕명이 낙양에 온 이유는 안락공 유요의 멱을 따려 함이다. 지금은 양호전과 분란을 만들 이유가 없는 탕명이다. 생각을 정리한 탕명이 일어서서 폭권을 취했다. 양타주. 오랜만입니다. 양타주의 말씀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일이 있어 낙양에 온 것으로 곧 떠날 것입니다. 탕명이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하자 양호전도 의외라는 표정이다. 양호전과 탕명을 지켜보던 유요가 양호전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자는 누구요? 처음으로 탕명과 유요가 눈을 맞추었다. 탕명도 가까이서 유요를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탕명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유요를 바라보았다. 유요. 누구긴 누구겠어. 내 놈 목줄을 딸 사람이지.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탕명의 눈빛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는지 유요가 움찔했다. 양호전이 유요를 보며 말했다. 안락공께서는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탕명이 자기 입으로 낙양을 곧 떠난다고 하자 탕명과 더 볼 일이 없어진 양호전이 유요와 함께 돌아섰다. 그러자 전승이 재빠르게 탕명에게 다가와 못생긴 얼굴을 구겼다. 탕명, 타주의 말씀을 명심해라. 낙양에서 어슬렁거리다 걸리면 국물도 없다.
친구인 악귀를 죽인 탕명에게 적의를 잔뜩 품은 전승이다. 하지만 탕명의 무공이 신기하고 강한 것을 직접 보았던 전승이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칼질을 하고 싶은 욕구는 강했으나 감히 탕명에게 덤비지는 못하고 으름장만 놓고 떠났다. 전승 저자가 아귀의 복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탕명에게 전승 따위가 안중에 있을 리가 없다. 문을 나서려던 유효는 뒤통수가 간질거렸는지 멈칫하며 뒤돌아 탕명을 보았다. 유효를 지켜보고 있던 탕명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유효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유효는 탕명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생각했다. 뭐지? 저놈의 눈빛이 참으로 희한하구나.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는 눈빛인데.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유효였지만 탕명이 자신에게 발산하는 스산한 기운의 실체를 알아차릴 수는 없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든 유효였지만 탕명은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밖으로 나온 유효가 마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물었다. 저자는 누구요? 탕명이란 놈입니다. 저놈이 석가방의 석봉과 아귀를 바로 이 풍류각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효도 석숭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석숭의 자비를 처리하던 석가방 방주가 갑자기 죽어 그 일을 사천당가에 맡겼다고 했었다. 저 어린 놈이 혼자서 석가방을 풍비박산냈다는 것인가? 아무튼 탕명의 서늘한 눈빛이 영 찜찜한 유효였다. 낙양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웬일인지 탕명은 취선로 객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 어쩐다? 환생하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든 오래 고민했던 적이 없는 탕명이다.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이상하게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저했다. 탕명의 고민은 바로 안락공 유효의 멱을 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무공을 일도 모르는 유효를 처단하는 일은 탕명에게는 식은 죽 먹기다. 그래서일까? 느긋했지만 뭔가가 탕명의 발목을 잡는 느낌이다. 왜일까? 낙양으로 돌아온 이후 사흘간 지켜본 유효는 참으로 신기한 인간이었다. 사마륜에부터 석숭의 집에 대거 군사를 몰고 들이닥쳤던 유효이다. 물론 석숭이 쌓아놓았던 금괴들은 탕명과 당소소가 한 발 앞서 쓱싹했지만 석숭이 쌓아놓은 막대한 재물은 금괴뿐만이 아니었다. 열흘에 걸쳐 석숭의 재물을 정리한 유효는 값나가는 물건들만 추려 티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 사마륜 또한 어느 정도 유효가 챙겼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낙양의 권력을 손에 쥔 사마륜은 느긋했다. 사마륜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유효의 재산은 언제든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유효가 노는 꼴을 잠시 지켜보기로 하고 모른 체하며 놔두었다. 하지만 세상은 사마륜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사마륜이 권력을 잡자 유효는 재빠르게 사마륜과 거리를 두었다. 파랑 중 상당수가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마륜의 권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유효는 알고 있었다. 역시 유효의 예측은 옳았다. 권력을 쥔 자는 권력에 취해 상황 판단이 흐려진다. 사마륜의 생각과 달리 소나기에 쥐었다고 생각했던 권력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며 약화되었고 자신의 목숨조차 한순간에 조카 사마경의 칼날에 땡강 잘리는 처지가 됐다. 어릴 적 이미 총나라의 태자로 권력의 정점에 섰던 경험이 있는 유효이다. 총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지켜본 유효는 사람의 운명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릴 적에 이미 경험했다. 게다가 얼마 전 산처럼 재물을 쌓아놓고 떵떵거리던 석숭이 한순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도 보았다. 적당히 이속을 챙긴 유효는 자신의 예측대로 낙양의 권력이 또다시 바뀌자 한동안 조용히 은거하며 낙양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 유효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 이제 재물은 충분히 모았다. 재물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촉한의 후예인 내가 진나라에서 권력을 쥘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나의 재물과 목숨은 어찌 지켜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유효가 찾은 방법이 바로 무림이었다. 유효는 무림인을 자신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사용할 생각을 했고 우선 낙양에서 가장 힘이 센 개방 낙양분타의 타주 양호전에게 줄을 댄 것이다. 촉한이 망하자 황궁의 재물을 챙겨 낙양으로 왔던 유씨 집안이다.
게다가 수십 년간 이런저런 이권에 개입하며 재물을 모았기에 유효의 재산은 엄청났다. 비록 석숭에 가려 빛을 내지 못했으나 석숭이 사라진 지금 낙양에서 손에 꼽을 만한 거부인 것은 사실이었다. 돈을 좋아하는 양호전은 유효와 합이 잘 맞았다. 유효가 적잖은 재물을 내놓자 유효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개방 낙양 분타의 임무 중 첫 번째가 됐다. 하지만 아무리 유효가 개방의 보호를 받게 됐다지만 탕명에게 유효를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다만 유효의 변화무쌍한 변신을 보며 탕명은 또 다른 생각에 잠겼다. 그거 참 죽이기는 아까운데. 그랬다. 솔직히 탕명은 유효를 죽여야 한다는 대사형 조영과 제갈충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 몇 달 사이에 황후 가난풍이 사마륜에게 죽고 사마륜이 사마경에게 죽었다.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어떤 사람이 대장이 되어야 성공하겠는가? 탕명이 무려산에서 만났던 고구려왕 을불처럼 젊고 야망이 큰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적어도 유효처럼 혼란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식견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장포와 관식이 항주에서 데려왔다는 황손 유집은 어떤가? 탕명은 직접 유집을 만나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관식의 말로는 유집은 왕제가 아닐 뿐더러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별다른 의지도 없다고 했다. 그저 조영과 제갈충의 의지에 어찌 한번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얄팍한 마음을 품었을 뿐이라 했다. 결코 지금같이 험난한 난세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그릇은 아니다. 탕명이 침상에서 일어섰다. 일단 유효를 찾아가자. 칼 앞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군. 탕명이 유효의 저택담을 넘었다. 이미 유효의 처소를 알고 있었기에 탕명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다. 지붕 위에서 몸을 솟구친 탕명이 유효의 처소에 내려섰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은빛 암기 세 개가 탕명의 얼굴과 심장을 향해 날아왔다. 이크, 매복이다. 아슬아슬했다. 상대가 안락공 유효인지라 설마 매복한 고수가 있을 줄 미처 생각 못한 탕명은 적잖이 놀랐다. 금강검을 뽑아든 탕명이 상대가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렸다. 총 3명이다. 탕명은 한눈에 그들이 양호전이 파견한 개방의 고수들임을 알아보았다. 인기척을 느낀 유효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무슨 일이냐? 안락공, 침입자입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놀랐던 유효는 침입자가 한 명인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침착함을 찾았다. 죽이지 말고 누가 보냈는지 확인해 주시오. 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오늘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내가 탕명인 것을. 훗, 오히려 잘 됐군. 탕명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상대가 개방 놈들이라면 손속에 사정을 둘 필요가 없는 탕명이다. 고요하던 안락공 저택에서 요란한 칼춤이 벌어졌다. 탕명이 신묘한 화엽비술과 절묘한 그림자 검수를 펼치자 호기롭게 나섰던 개방 무사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고수다. 네, 내 놈은 누구냐? 담을 넘는 순간 탕명은 전생의 탕유로 바뀌었다. 난 탕유다. 탕유. 순간 세 놈 중 대장격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 있던 무사가 외쳤다. 그렇다면 내 놈이 화산파 도사 발등에 젓가락을 꽂은 놈이냐? 훗, 이놈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군. 그랬다. 지난번 북경성 외곽에서 장장로와 황장로를 처단할 때도 장장로가 똑같은 소리를 했었다. 탕명이 그때와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다. 개방의 정보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니 명불허전이었군.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이제 죽어줘야겠다. 탕명이 작심하고 덤비니 어찌 개방 거지들이 탕명의 상대가 되겠는가.
거지셋은 단말말을 뱉으며 순식간에 쓰러졌다. 그렇게 칼춤은 빠르게 끝이 났다. 이럴 수가. 순식간에 널브러져 버린 개방 무사들의 모습을 본 유요가 놀라 그대로 주저앉았다. 유요의 입이 떡 벌어지며 떨리기 시작했다. 너는 누구냐? 천천히 유요에게 다가선 탕명의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흘러나왔다. 안락공, 당신의 목을 가지러 왔소. 뭐라? 대체 누가 보낸 것이냐? 산전수전 다 겪은 유요이다. 비록 죽음이 임박했지만 본능적으로 살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상대는 개방 무사 셋을 한순간에 처리한 고수이다. 자신의 힘으로는 상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대화를 통해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요의 눈알이 이리저리 굴러가는 모습을 보며 탕명이 말했다. 안락공, 당신의 명석한 두뇌로 생각해 보시오. 그대는 누가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지? 탕명의 질문에 유요의 표정에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비쳤다. 이자가 당장 나를 죽일 생각은 없는 것이군. 그런데 왜 여유를 부리는 것이지? 원한을 품고 왔다면 칼질을 몇 번 하고 나서 물어도 물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의 음성에서는 전혀 자신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질 않았다. 그렇다면 분명 누구의 사주를 받고 온 자이다. 유요는 이 정도의 고수를 보내 자신의 목숨을 거두려 하는 자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28화 누가 나를 보냈는지 맞춰보시오. 3. 달빛이 고요하게 비추는 밤이다. 안락공 유요에 거쳐 앞마당에 시체 세구가 널브러져 있다. 그리고 주인인 유요가 청동가면을 쓴 괴한의 칼 아래 부들부들 떨고 있다. 하지만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한 유요의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대체 이자를 누가 보냈을까? 낙양에서 유요가 상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자나 거부들이었다. 그들이 만약 자신의 목을 원한다면 호위 무사들이나 군사를 보내면 보냈지 이렇게 무림고수에게 청부에 야밤에 침입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요는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기에 일단 시간을 좀 끌어야 했다. 내 평생 재물을 밝히기는 했지만 딱히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소. 그러니 분명 개인적인 원한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아니겠지. 역시 유요는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차분하고 명석한 판단을 했다. 탕명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냉정한 판단을 하는 유요의 대응에 흥미를 느꼈다. 그렇다. 나는 당신과 원한이 없다. 나를 보낸 사람도 딱히 당신에게 원한은 없다. 그럼 당신이 왜 죽어야 할까? 유요는 탕명의 음성에서 마치 자신이 그 이유를 맞춘다면 살려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말 한마디에 유요의 목이 떨어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난다. 평생 입을 놀려 이익을 챙기며 살았던 유요였다. 오늘 밤 자신의 목숨을 놓고 한 차례 큰 도박을 해야 했다.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상대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한다. 만일 그대의 얼굴을 보여준다면 나를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소. 청부를 받고 침입한 상대의 얼굴을 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도박이었다. 얼굴을 보여주면 자신을 해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유요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었다. 훗, 안락공의 배포가 꽤 크군. 탕명이 쓰고 있던 청동가면을 천천히 벗었다. 너는! 예상외였다. 청동가면 속 탕명의 얼굴은 분명 낯이 익었다. 특히 서늘한 탕명의 눈빛은 유요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탕명의 눈빛이 더욱 서늘해졌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의 얼굴을 봤으니 어디 말해보시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못 맞춘다면 당신에겐 살 길은 없소. 확실해졌다. 분명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알아낸다면 살려주겠다는 뜻이다. 제기랄, 도대체 이놈을 보낸 놈이 누구지? 며칠 전 풍류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서늘한 눈빛. 그리고 분명 양호전과도 알고 있는 사이이다. 양호전의 말로는 이름은 탕명이고 석가방 방주 석봉을 풍류각 앞에서 죽였다고 했다. 그리고 사천당가가 석가방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됐다 했다.
누군가 갑자기 살해되면 그 일로 이익을 보는 놈이 범인인 경우가 많다. 세상의 모든 일을 이익과 손해로 판단하는 유효는 탕명이 석봉을 죽인 일과 사천당가를 빠르게 연결시켰다. 그렇지. 혹시 이놈이 사천당가와 관련이 있는가? 유효 자신과 탕명을 연결해줄 고리가 생기는 것이다. 바로 사천이라는 공통점이 생긴 것이다. 유효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분명 내 고향 사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번에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유효가 슬쩍 운을 띄웠다. 내 생각으로는 그대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아마도 내가 안락공이기 때문이겠지. 유효는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탕명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탕명 역시 예상보다 대담하고 명석한 유효의 능력을 확인했다. 그렇다. 그대가 안락공이기 때문이지. 탕명의 말에 유효는 한층 자신감이 생겼다. 자고로 멸망한 왕손이 가야 할 길은 세 가지였다. 하나는 저항하다 점령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길. 두 번째는 항복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일단 몸을 피한 후 망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평생을 걸고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다. 유효의 아버지 유서는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쪽을 선택했고 유효 또한 아버지의 길을 따라 나름 열심히 살았다. 그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가 누구겠는가? 유효는 서서히 정답에 접근하고 있었다. 촉한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이제 촉한의 부흥을 꿈꾸는 자가 누군지만 맞추면 된다. 유씨 집안의 남은 사내 중에서는 그런 담대한 꿈을 꾸는 자는 없다. 그렇다면 유선의 장자인 자신을 추대하지 않고 죽이려 한다는 것은 촉한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은 유효가 절대 대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유효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군. 제갈충 그놈이. 음흉하게 딸을 태자비로 만들어 놓고는 겉으로는 권력에 빌붙지 않겠다는 듯 고고한 척 굴었던 제갈충이 불현듯 유효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다. 제갈충. 그 음흉한 놈이 낙양 황실로 들어와 촉한의 부흥을 도모한 것이군. 제갈충이 아니면 누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겠는가? 탕명이 보니 유효의 눈에 서렸던 의문이 점차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설마 이자가 청구한 사람을 찾은 것인가? 탕명이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그래. 이제 답을 찾았소이까? 탕명이 당장이라도 유효의 목을 치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금강검을 고추 세웠다. 어서 말해보시오. 아무리 노련한 유효였지만 검을 들고 서 있는 상대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을 수는 없다. 어서! 탕명이 재촉하자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유효가 천천히 입을 뗐다. 그대를 보낸 자는 아마도 제갈충의 것이오. 하하! 탕명이 검을 검집에 꽂아 넣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과연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군. 자신을 죽이러 들이닥친 탕명이 갑자기 검을 회수하자 유효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살려주는 것이오? 그렇다. 당분간 당신을 살려주겠다. 당분간이라고?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다음 당신을 어찌할지 정하겠다. 자신의 목숨이 시한부라는 말에 유효의 눈이 다시 커졌다. 대체 뭘 확인한다는 것이오? 유집이라는 사람 알아? 유집. 유효는 처음 듣는 이름이다. 유효의 표정을 지켜보던 탕명이 말했다. 유리의 자손이라 하던데? 유리라면 아버지 유선의 막내 동생이다. 아, 그제야 유효는 감을 잡았다. 그렇군. 그자들이 유리의 자손을 찾았으니 내가 걸림돌이 된 것이군. 그렇다면 상대가 두 개의 패를 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까닭 잘못하다가는 버려지는 패가 되고 목이 떨어질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유효의 마음이 다급해졌다. 유집을 만나 보았소? 이제 만나러 가려는 참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다 하더이까? 항주에서 고기잡이 했다 하더군. 그랬다. 유비의 막내 아들 유리는 네 번째 길을 선택한 것이다. 황손으로서는 차마 선택하기 힘든 길. 멀리 도망가 황손이란 신분을 버리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길이었다. 탕명이 누나를 굴리고 있는 유효에게 물었다. 그대는 낙양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안 그래도 그것이 고민이던 유효였다.
파랑이 저마다 황제가 되려 하니 잘못 줄을 섰다가는 한순간에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살려면 낙양을 떠나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유씨 자손들은 30년째 낙양에서 안락하게 살았기에 낙양을 떠날 용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오직 납작 엎드려 쥐 죽은 듯 지내는 수밖에 없다. 유요의 표정에 주저하는 빛이 보이자 탕명이 솔깃한 제안을 했다. 만일 내가 그대의 목숨을 보장해준다면 낙양을 벗어나 황제가 되는 꿈을 꾸어보겠소? 황제, 한때 그런 꿈을 꾸었었다. 아니 어릴 적에는 당연히 황제가 되리라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촉하는 망했고 30년이란 세월은 길고도 길었다. 이제는 황제가 될 수 있다고 꿈꿨던 기억은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가 할아버지의 대업을 이을 수 있을까? 두렵다. 성도에서 낙양으로 끌려온 이후 촉한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잘못 나섰다가는 멸족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낙양은 자신의 안위를 보장해 주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다. 그래, 어쩌면 낙양을 벗어나는 게 나을 수 있다. 유요는 먼저 이 탕명이란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다. 탕명이라 했소. 그대가 누구로부터 나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것이오? 유요의 말에 탕명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질문할 상황은 아니지. 당신이 살아온 지난 일들은 모두 잊어? 그것이 당신이 살 방법이야? 내 칼에 죽겠소? 아니면 목숨을 걸고 그 대업이란 걸 한번 해보겠소? 탕명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싸늘했다. 물론 거짓말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몇 달 더 살 수 있을 뿐, 결과는 죽음뿐이지. 유요는 탕명의 눈을 바라보았다. 방금 3명을 살인한 눈이다. 하지만 탕명의 눈은 결코 일반적인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죽음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는 눈빛. 굳이 찾으라면 토끼를 먹어치운 늑대의 눈이라 해야 했다. 탕명이 다시 청동 가면을 썼다. 대화는 끝났다. 탕명이 다시 살수로 변한 것이다. 이자의 말은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라면 누구와 비교해도 자신이 있는 유요였다. 하지만 자신 앞에 검을 들고 서 있는 무시무시한 살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다. 사람이 어찌 늑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는가? 더는 모험을 할 수 없다. 수그리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좋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훗, 조건을 내걸 상황이 아닐 텐데. 유집을 만나 나보다 자질이 모자라다 판단되면 그를 죽여주시오. 뭐라? 지금 유집을 죽여달라 하는 것인가? 그렇소. 하늘 아래에 태양이 두릴 순 없는 법이지. 도박을 해야 한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죽이러 온 살수와의 도박이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위험한 도박을 걸은 유요가 침을 꿀꺽 삼키며 탕명의 대답을 기다렸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청부를 받아 유요의 멱을 따라온 탕명이다. 그런데 지금 유요는 되려 탕명에게 유집의 목을 쳐달라 청부를 하고 있다. 하하하! 탕명이 크게 웃었다.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유요가 다시 침을 꿀꺽 삼켰다. 탕명이 유요에게 한 발 다가섰다. 안락공, 당신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람이군. 유집은 당신의 혈족이 아닌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되찾은 유요가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난 유집을 본 적도 없소. 당신도 아무 원한이 없는 나를 대업을 위해 죽이러 온 것이 아니오? 대업이란 큰 뜻을 세우면 무고한 사람이 죽는 경우는 다반사요. 대업이 성공하려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오. 그렇다. 제갈충이나 조영이 말하는 대업이나 유요가 말하는 대업은 색깔은 좀 달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유요의 말이 옳다.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한 시즌 후에 마차를 끌고 다시 오겠다. 마차에 반을 채울 금괴를 준비하라. 금괴를 준비하라고? 그렇다. 그대가 대업에 동참하려는 뜻이 있음을 동지들에게 보여줘야 내가 유집을 죽이든 말든 할 것이 아니겠어? 왜? 금괴가 아까워? 난 당신이 석숭의 집에서 재물을 빼돌린 걸 알고 있지. 그 정도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을 텐데. 탕명의 말에 유요의 눈이 흔들렸다.
이자가 어찌 그걸 알고 있는 것이지? 탕명이 자신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자 유효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아, 알겠소. 금괴를 준비해 놓겠소. 한 시즌이 지났다. 탕명의 마차가 유효의 저택 앞에 서자 유효가 준비해 놓았던 금괴를 실었다. 유효는 마치 자식이라도 떼어놓는 듯 아까워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만족한 탕명이 유효에게 말했다. 언제든 낙양을 뜰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시오.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낙양 타주 양호전에게 내가 장안으로 향했다 전하시오. 유효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탕명이 음산하게 웃었다. 양호전이 이길지 내가 이길지 확인해야 그대가 결심을 굳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소?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탕명이 웃자 유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알겠소. 으랴! 이렇게 청부업자 탕명이 처음으로 목표물을 살려둔 채 돌아섰다. 과연 안락공 유효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29화 누가 나를 보냈는지 맞춰보시오. 4. 탕명이 낙양성을 빠져나온 지 하루가 지났고 어느덧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탕명의 마차가 인적이 드문 대나무 숲을 지날 때였다. 차분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본 탕명이 마차를 세웠다. 마차에서 내린 탕명이 발길질 2번을 하자 금괴를 잔뜩 실은 괴짝 2개가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였다.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던 대나무들이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서로 부딪혔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10여 명의 신형이 탕명을 에워싸며 땅에 떨어져 내렸다. 호, 제법 많군. 탕명이 낮게 중얼거리며 자신을 노린, 아니 어쩌면 금괴를 노린 괴한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역시 탕명의 예상대로였다. 양호전과 전승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탕명에게 다가섰다. 사실 한식경 전부터 누군가 자신의 뒤를 쫓고 있음을 탕명은 알아챘다. 분명 개방 거지들이라 예상했기에 한적한 대나무 숲이 거지들과 일전을 치르기에는 안성맞춤이라 생각한 것이다. 탕명이 금괴 괴짝을 마차에서 내려놓은 이유도 혼전 중 거지놈이 마차라도 끌고 도망간다면 양쪽을 처리하기 귀찮아지기에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다. 의외로 차분한 탕명의 표정을 본 양호전이 놀랍다는 듯 탕명을 보며 눈을 치켜떴다. 탕명,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이냐? 탕명이 여유롭게 웃으며 품속에서 청동가면을 꺼내들었다. 양호전. 결국 그대와 일전을 벌이게 됐네. 내 보기에 당신은 꽤나 쓸만한 사람인데 좀 아까워. 당신은 나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탕명의 말에 전승이 발끈했다. 뭔 개소리야. 오늘 내 놈의 피를 모두 짜내어 대나무 거름으로 쓰겠다. 전승이 검을 뽑아들자 개방 거지들도 검을 뽑아들었다. 잠깐! 양호전이 여유롭게 손을 들어 수하들을 막아섰다. 오늘 누가 죽던 그 전에 한 가지 묻겠다. 그래도 말귀를 조금은 알아먹는 양호전을 보며 청동가면을 쓰려던 탕명이 멈칫했다. 양호전, 이 가면을 쓰기 전에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내가 가면을 쓰고 나면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괴물이 되니까. 탕명의 눈에 붉은 기운이 감돌자 양호전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탕명, 왜 유효에게 장안으로 간다고 말한 것이지? 정말 우리가 찾아오길 기다린 것이냐? 그렇지. 뭐 때문이지? 그대에게 확인할 것이 한 가지 있어서지. 자신을 둘러싼 거지들을 한번 훑어본 탕명이 말을 이었다. 듣는 귀가 많으니 우선 머리 숫자를 줄여놓고 묻겠다. 대나무 숲에서 음산한 바람소리가 울리자 탕명이 청동가면을 썼다. 전생에 무림을 뒤흔들었던 전사 탕유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탕명의 신형이 높게 솟구쳤다. 하!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자 놀란 전승이 소리쳤다. 죽여라!
대나무 잎이 바람을 타고 떨어지듯 탕명의 신형이 바람과 하나가 되며 춤을 췄다. 화엽비술이 절정에 오른 탕명의 보법은 개방 거지들의 눈을 어지럽게 했다. 카. 엄청난 위력을 지닌 금강검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자 거지들의 몸뚱이가 대나무와 함께 고목처럼 쓰러져 갔다. 10명에 달하던 개방 낙양 분타의 정예 거지들의 목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바닥에 뒹굴자 양호전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이럴 수가! 양호전은 개방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고수였다. 탕명의 무공이 자신의 예상치를 한참이나 뛰어넘자 양호전은 자신도 모르게 침음성을 밖으로 흘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양호전은 분명 평화로 앞에서 숭산파 대사형 대연과 겨루던 탕명을 기억하고 있다. 비록 탕명이 요상한 검술로 대연을 꺾었지만 그것은 대연이 탕명을 얕잡아 보아 실수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때 양호전은 더는 쓸데없는 일에 연관되기 싫어 자리를 떴고 그가 떠나자 탕명이 석가방 석봉과 악귀를 한 칼에 처단했다는 보고를 나중에 받았었다. 결국 그것이 양호전의 실수였다.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탕명의 무공은 그때보다 확연히 강해졌고 이제 엄청나게 강해진 탕명이 자신에게 검을 겨누고 있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크게 일이 잘못됐음을 느낀 양호전이다. 참담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군. 역시 이놈을 처음 봤을 때 처리했어야 했는데. 낙양의 안락함에 빠져 가급적 일을 벌이기를 꺼렸던 자신을 자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또 한 명이 쓰러졌다. 이제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급박한 순간이 닥친 것이다. 양호전이 탕명의 무공을 살피는 사이 데리고 왔던 수하 10명이 모두 쓰러졌다. 이제 남은 사람은 양호전과 전승 둘뿐이다. 한 차례 피바람을 일으켰던 탕명이 청동가면을 벗었다. 청동가면을 벗은 탕명의 눈빛이 자신에게 꽂히자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던 전승이 자신도 모르게 2걸음 물러서다 주저앉았다. 전승, 너는 쓸데가 있으니 그대로 앉아 있어. 하! 탕명의 말에 공포에 질린 전승의 눈빛이 흔들렸다. 자, 양호전. 이제 얘기 좀 해볼까? 탕명이 2걸음 다가서자 양호전이 1걸음 물러섰다. 양호전, 왕사룡에게서 탕유에 대해 들은 게 있지? 뭐? 탕유! 순간 양호전의 표정이 요상하게 변했다. 그럼 내가 방주가 찾고 있는 탕유라는 년이더냐? 양호전은 자신이 얘기해놓고도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아니지. 방주께서는 분명 계집을 찾으라 했는데 그럼 북경성 밖에서 장장로의 팔을 자른 것도 내 놈이더냐? 훗, 당연하지. 양호전은 그제야 상황이 이해가 됐다. 개방 제자 넷이 낙양성 밖에서 시체로 발견됐을 때 시체에 남은 검상은 분명 화산파의 검은이었다. 양호전은 분명 화산파의 짓으로 판단했고 낙양에서 화산파 제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때 낙양에 도착한 왕사룡도 처음에는 양호전과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석가방 수하들이 청성파와 아미파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요상한 무공의 죽은 일을 듣고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었다. 왕사룡이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며 청동 귀걸이를 걸고 있는 탕유라는 여자를 찾으라 지시했던 것이다. 게다가 얼마 전 장장로와 황장로가 북경성 밖에서 괴한에게 당했고 한쪽 팔이 잘린 장장로가 개방으로 돌아와 보고한 내용에도 괴한이 자신을 탕유라고 밝혔다 했다. 이럴 수가! 그럼 그 탕유란 계집이 바로 이놈 탕명이란 얘긴가? 이런! 몇 번이나 흉수를 눈앞에서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니! 늘 자신이 명석하다고 자부해왔던 양호전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탕명, 그럼 내 놈이 방주가 찾고 있던 탕유란 말이냐?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었군. 왕사룡 그자가 나를 찾고 있었군. 언제부터이지?
내가 개방거지 넷을 죽인 후부터인가? 알고 싶은 건 알았으니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양호전, 들어와. 탕명이 다시 청동 가면을 썼다. 검을 뽑아든 양호전이 전승에게 고개를 돌렸다.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 승산이 있다. 그러나 전승은 전의를 상실했는지 양호전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떨구었다. 탕명이 자신을 살려줄 의도가 있음을 알아차린 전승이 탕명 쪽에 운을 걸은 것이다. 쓸모없는 놈. 양호전이 검을 치켜들었다. 의외였다. 양호전의 검이 전승을 향해 떨어진 것이다. 양호전은 탕명을 제압할 자신이 없었기에 우선 자신을 배신한 전승부터 처단하려 했다. 하! 양호전의 검이 자신의 목을 향해 떨어지자 전승이 기겁했다. 하지만 전승의 목숨은 양호전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새 탕명의 금강검이 양호전의 검을 튕겨냈다. 양호전, 내가 말했잖아. 전승의 목은 내 것이야. 너는 곧 떨어질 내 목이나 걱정하거라. 못 실어! 노기가 치솟은 양호전의 검끝이 부르르 떨었다. 이놈! 개방 10대 고수인 양호전이 목숨을 내놓고 출수하자 그 위세는 대단했다. 탕명은 쉽게 볼 상대가 아님을 직감하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한 차례 검과 검이 부딪히며 탕명과 양호전의 몸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호, 역시 상당한 실력이군. 탕명이 자신의 무공을 인정했으나 그것이 칭찬으로 들릴 리가 없는 양호전이다. 어린 놈이 감히! 훗, 고리타분하긴. 무공의 나이가 중요한가? 당신은 당신보다 어린 왕사룡을 방주로 모시고 있잖아. 전승이 지켜보고 있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양호전은 후위를 기약하며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비굴한 전승을 응징하려 했던 양호전은 차마 전승이 보는 앞에서 어린 탕명에게서 도망갈 수는 없었다. 이겨야 한다. 살려면 어떻게든 상대를 쓰러뜨려야 한다. 죽어라! 양호전이 10여 년간 잃어버렸던 전사의 기질을 되찾았다. 그가 평생 갈고 닦은 내력을 한껏 끌어올리니 그의 검에서 뿜어나오는 검기가 사뭇 이전과 달라졌다. 두 검이 세차게 부딪히고 두 신형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한 쌍이 되어 돌았다. 한때 무공에 뛰어난 소질을 보이며 장래 개방의 방주가 될 것이란 칭송도 들었던 양호전이었다. 그런 그가 낙양 분탈을 맡은 후 어느새 안락한 생활에 젖어 살았다. 으! 다시 10여 년 전의 야성을 되찾았으나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에는 이미 한 발 늦었다. 한껏 누려왔던 안락함의 대가는 처절했다. 털썩. 뭔가 아쉽다는 듯 눈을 부릅뜬 양호전이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하! 믿고 충성을 바쳤던 양호전이 눈앞에서 송장으로 변하자 전승의 얼굴은 온통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됐다. 그런 전승에게 탕명이 저승사자처럼 다가섰다. 전승, 내가 왜 너의 목을 붙여놨는지 맞춰봐. 뭐? 뭐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못 맞추면 내 놈 목도 이곳에 묻어주마. 허, 탕명의 눈을 보니 결코 장난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살려준 이유를 맞춰야 한다고 하자 전승의 머리가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평소 머리를 쓰는 데는 영 소질이 없는 전승이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달린 급박한 상황인지라 전승은 빠르게 눈알을 이리저리 굴렸다. 잠시 지켜보던 탕명이 왼손을 들었다. 그만. 내가 성질이 급해서. 자, 말해봐. 내가 널 살려주면 넌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 너는 나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해야 해. 마치 안락공 유요와 전승을 비교라도 하려는 듯 탕명은 전승을 극단으로 몰아붙였다. 살아야 한다. 전승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랬다. 탕명이 자신이 뭐가 이뻐서 살려주려 하겠는가? 분명 살려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분명 살아서 나불거릴 누군가의 입이 필요해서일 것이다. 방주께 말을 전하라는 것이오. 호. 역시. 절박한 인간은 의외의 능력을 발휘한다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또 한 가지는? 탕명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기한 듯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반은 살았다고 생각이 든 전승이 긴장이 풀렸는지 털퍼덕 주저앉았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일이 있단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은 뿌옇기만 했다. 저승사자가 시간이 됐다는 듯 한 발 더 다가왔다. 전승, 모르겠어? 하긴 하나만 맞춘 것도 예상외야. 좋아, 살려줄게. 정말, 그래. 전승, 너는 이 길로 돌아가 왕사룡에게 전해. 나 탕유 아니 탕명이 돌아왔음을, 알겠어? 탕명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놀란 전승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알겠소. 그리고 유유에게 가서 오늘 본 상황을 그대로 전해. 안락공 유여 말이요. 그래. 그게 내가 할 두 가지 일이야. 어때? 할 수 있지? 전승이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소. 좋아. 만일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하면 너는 꼭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왕사룡에게 내가 말한 말만 전해. 쓸데없이 사족을 붙였다가는 내 놈이 양호전을 배신한 얘기가 개방에 퍼질 거니까. 알겠지? 개방은 배신자를 단호하고 모질게 처단함으로써 거대한 조직을 유지해왔다. 배신자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느니 지금 탕명의 손에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알겠소. 내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겠소. 탕명이 만족한 듯 허리를 쭉 폈다. 뭐해? 뛰어. 탕명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전승이 왔던 방향으로 헐레벌떡 뛰기 시작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30화 무림맹 1. 겉보기에는 일반 마차였으나 실상은 엄청난 금괴를 실은 황금 마차 한 대가 장안성 동문을 통과했다. 드디어 탕명이 장안성에 도착한 것이다. 장안성은 워낙 큰 성이라 서시에 있는 쌍주주단까지 가려면 한식경은 달려야 도착할 것이다. 여전하군. 마차 위에 앉아 유유히 장안 성내를 둘러보던 탕명의 눈에 낯선 현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무림맹. 무림매? 탕명은 자신도 모르게 무림맹이라는 현판이 걸린 허름한 집 앞에 멈춰 섰다. 문은 양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고 무림인으로 보이는 무인들이 두세 명씩 무리를 지어 드나드는 것이 보였다. 일단 쌍주주단으로 가서 탕명보다 먼저 장안에 도착했을 양도에게 무림맹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었으나 무림맹이란 현판이 탕명의 호기심을 발동시켰다. 무림맹이라? 주변을 둘러보니 맞은편에 무림객잔이란 객잔이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무림맹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하려 이름도 무림객잔이라 지었을 것이다. 탕명이 마차를 돌려 무림객잔 앞에 세웠다. 무거운 마차를 끌고 장안까지 달려온 말들이 지쳐 보였다. 탕명은 문 밖을 기웃거리는 점소이에게 말먹이를 주라 일러두고는 마차를 점소이에게 맡겼다. 탕명이 천천히 걸어 무림맹의 대문을 넘어섰다. 대문과 담은 비록 허름하고 낡았지만 한때는 잘나갔던 부자가 살았을 법한 넓은 집이었다. 탕명이 무림맹 안으로 들어서자 멀리서 사내들 10여 명이 연무장인 듯 보이는 곳에 모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하하하! 청성파가 어찌 구파 일방에 들어가지? 그건 다 옛날 옛적 일이지. 뭐라? 청성파란 소리에 탕명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웅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옮겨졌다. 탕명이 다가가 보니 젊은 두 도사가 마주 서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이 분명 한판 뜨려 하는 것이리라. 10여 명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각자 옷차림새가 다른 것이 여러 문파의 제자들이 섞여 있는 듯 보였다. 마주 선 두 사람은 모두 20대의 젊은 도사들이었는데 왼쪽 도사는 푸른색 도포를 입고 있는 것이 성도 현무관에서 탕명이 입었던 무복과 비슷했다. 게다가 푸를 청자가 왼쪽 가슴에 선명히 새겨진 것이 척 보아도 청성파 제자임이 분명했다. 또한 상대를 응시하며 서 있는 자세를 보니 탕명이 현무관에서 배웠던 청성파의 대표적 보법인 세류표의 기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청성파 제자가 상대를 노려보며 씩씩거리는 것이 당장이라도 상대에게 달려들 듯 보였다. 그리 되니 탕명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주보고 서 있는 다른 사내에게 쏠렸다. 화산파다.
탕명은 또 한 명의 사내가 입고 있는 도복을 보자 그가 화산파의 제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랬다. 반대편의 건장한 체격의 사내는 화산파 제자였다. 하긴 장안은 화산파의 근거지나 다름이 없었으니 화산파 제자가 장안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오히려 멀리 떨어진 사천에 자리 잡은 청성파 제자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다. 상대의 화를 도두려 작심한 듯 화산파 제자가 팔짱을 낀 채 이죽거리며 말했다. 청성파는 지난번 마교와의 전쟁에서도 뒤로 물러나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 이곳 무림맹에도 그저 빈손으로 와서 밥만 축일 뿐이고 청성파가 대체 무림맹에 무슨 도움이 되지? 못시라! 자신을 거지 취급하자 푸른 도포를 입은 청성파 제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한 문파의 제자로서 자신의 문파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청성파 제자가 한 발 다가서며 눈을 부라렸다. 화산파가 무림맹주라도 되는 것이냐? 난 엄연히 청성파를 대표해 무림맹을 도우러 온 것인데 화산파가 어찌 청성파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냐? 맞는 말이다. 엄연히 청성파와 화산파는 별개의 문파인데 화산파 제자가 청성파 일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다. 청성파 제자의 말에 지켜보던 사람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이자 화산파 제자가 한 발 더 나갔다. 청성이 우리 화산파의 명에 따른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새삼 왜 그러지? 그리고 무림맹은 마교를 응징하기 위해 새로이 조직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청성파 제자 한 명이 와서 무림맹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무림맹이 필요한 것은 무공이 강한 자나 무림맹을 지원할 자금이 필요한데 청성파는 한 푼도 기부를 안 하고 그저 너 한 명만을 보냈다니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하는 소리가 아니냐? 하긴 그렇긴 하지. 화산파 제자의 말에 구경하던 다른 문파 제자들 서너시 맞장구를 쳤다. 분위기를 보니 대부분 세력이 강한 화산파 제자를 지지하는 듯 보였다. 이놈이! 화산파 제자의 말이 전곡을 찔렀는지 청성파 제자는 뭐라 반박을 못하고 그저 얼굴만 더욱 붉어졌다. 상대가 말을 못하자 기가 산 화산파 제자가 결국 선을 넘었다. 사천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 일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어둡지. 과연 내 놈이 무시무시한 마교 놈들 앞에 선다면 그 목이나 온전히 지킬 수 있겠냐? 못시라! 이놈! 붉게 얼굴이 상기된 청성파 제자가 화산파 제자의 말발에 밀리자 결국 출수를 하고 말았다. 청성파 제자가 청성파의 대표 보법인 세류표를 펼치며 주먹을 휘두르는데 탕명이 보니 소시적 현무관에서 익혔던 풍례장이란 장법이었다. 탕명은 이 풍례장을 풍엽장으로 사용해 아미파에서 찻잎을 덮을 때 사용했었다. 탕명은 오랜만에 청성파의 무공을 보니 꽤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저 호기심에 무림맹의 대문을 넘은 탕명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청성파와 화산파 제자 간의 대결이 펼쳐지자 탕명은 어느새 두 사람 간의 대결에 빠져들었다. 이번 생은 청성파 제자로 시작했던 탕명이다. 게다가 상대가 원수 같은 화산파 제자인지라 탕명은 자연스럽게 청성파 제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청성파 제자가 먼저 출수하였기에 약간의 이점이 있었다. 청성파 제자의 주먹이 화산파 제자의 어깨를 스치자 탕명은 자신도 모르게 청성파 제자를 응원했다. 그렇지. 청성파 제자는 탕명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고 보법이 안정돼 있어서 주먹이 제법 매서웠다. 탕명이 자신을 응원하자 청성파 제자도 자신을 응원하는 이가 있다는 게 반가웠는지 가볍게 탕명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어쭈! 얼굴이 상기된 화산파 제자가 상대를 한번 째려보더니 자세를 바로잡았다. 청성파 제자가 풍례장을 제대로 펼쳤지만 화산파 제자의 실력도 만만치가 않았다. 상대의 주먹이 자신의 어깨를 재차 스치자 화산파 제자의 표정도 처음과 달리 진지해졌다. 화산파 제자는 마치 상대에게 한 수 접어줬다는 듯이 여유롭게 보법을 밟으며 청성파 제자의 예리한 주먹을 피했다. 만만치가 않겠군. 두 젊은 제자는 모두 화산파와 청성파를 대표해 이곳 무림맹에 온 것이다. 그렇다면 각 문파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제자임이 분명했다.
두 사람의 대결로 20년 후 화산파와 청성파 두 문파의 우위가 어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결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두 젊은이가 화산파와 청성파의 명예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하자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다. 혹시나 청성파 제자가 화산파 제자에게 당할까 싶자 탕명은 왠지 가슴이 쫄렸다. 하지만 탕명이 보니 청성파 제자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것이 표정에 두려움이 없고 하체가 꽤나 안정된 것이 분명 쉽게 지지는 않으리라 느껴졌다. 탕명의 눈은 정확했다. 두 번째 초식이 무의로 끝나자 청성파 제자는 빠르게 장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호, 제법이군. 청성파 제자는 기본 장법인 풍례장이 상대에게 먹히지 않자 순식간에 풍례장에서 흑사장으로 다시 흑사장에서 최심장으로 현란하게 장법을 바꿔가며 화산파 제자를 향해 맹렬히 장을 쏟아냈다. 탕명은 사부인 염강 앞에서 양도와 겨루었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 양도에게서 최심장을 맞았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맛봤었다. 그래. 최심장 한 대만 제대로 맞추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탕명이 응원하자 마치 탕명의 얘기에 호응이라도 하는 듯 청성파 제자의 주먹이 힘차게 내질러졌다. 그렇지. 탕명이 기뻐 양손을 움켜쥐었다. 최심장을 제대로 한 방 맞은 화산파 제자의 표정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탕명의 바람대로 밉상인 화산파 제자가 한 대 제대로 맞은 것이다. 화산파 제자는 세 걸음이나 뒤로 물러나서야 간신히 호흡을 조절했다. 화산파 제자는 매화권을 펼치며 청성파 제자를 상대했다. 그러나 워낙에 화산파 무공의 묘미는 검법에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화산파 제자들은 장법을 익히는 데는 소홀했다. 제게 장법으로 대결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화산파 제자의 눈빛에 순간 살기가 피어올랐다. 처럼 검을 뽑을 것까지 없지 않소. 화산파 제자가 검을 뽑자 지켜보던 무리민 중 눈빛이 초롱초롱한 젊은 비구니가 소리쳤다. 탕명이 보니 아마도 같은 사천에 위치한 아미파 제자인 듯 보였다. 아미파에 여러 번 갔었던 탕명이었다. 얼핏 봐도 분명 찻잎을 따고 덮을 때 한두 번 보았던 얼굴임이 분명했다. 화산파 제자는 당연히 자신이 이기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청성파 제자에게 일격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자 창피함을 느꼈는지 검을 뽑아들며 얼굴에는 살기까지 비친 것이다. 상대가 검을 뽑으니 자연스럽게 청성파 제자도 검을 뽑았다. 그저 가벼운 말싸움으로 시작한 비무였지만 이제는 서로 상대를 향해 검을 겨누고 있다. 잘못했다가는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 방 먹은 화산파 제자가 먼저 출수했다. 역시 화산이었다. 검 끝에서 강렬한 검풍이 진동했다. 매화음양 검법이다. 화산파 제자의 검새가 날카롭자 지켜보던 무리민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중년의 사내가 화산파 검법을 알아보고는 소리쳤다. 작금 무림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화산파이다. 화산파의 가장 기초 검법이 바로 매화음양 검법이기에 무림에서 검밥 좀 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화음양 검법이라는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다. 중년인의 외침과 동시에 우세를 점했던 청성파 제자가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역시 검술에서는 화산파 제자가 한 수 위였다. 또 한 차례 화산파 제자의 검이 허공을 가르자 검 끝이 청성파 제자의 팔뚝을 스쳤다. 허! 시뻘건 피가 장포를 적시는 것이 한치만 더 깊었다면 뼈가 잘렸을 것이다. 저런. 화산파 제자가 승기를 잡자 탕명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